여러분, 자산 가격인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경착륙이에요.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 4월에 40% 앞서갔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이 거리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주가가 30%까지 떨어지면서요. 예, 6월 현재 평가해 보니까 이제 가소평가의 영역에 들었었어요. 예, 이럴 때는 그냥 보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는 낮춰야 됩니다. 이 가소평가됐다고 금방 가대평가 영역으로 들어선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가소평가 영역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레이 달리오라는 브릿지워터 CEO죠. 이 사람 보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 세계 질서 변화 이런 책을 내놨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입니다. 예, 미국이 부채 단계, 부채가 꺼지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2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혁명,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게 뭡니까? 법치를 기원하는 자유민주주의죠. 근데 지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할 때 트럼프 지지자들 어디 들어갔어요? 민주를 상징하는 의사당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깼습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갔어요.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요새 뭐 가치 동맹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 지지자하고 바이든 지지자하고 가치 격차가 너무 커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지지자가 바이든 지지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건강만 허용되면 다음 대선에 나온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주장은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전망이죠. 트럼프 지지자, 바이든 지지자. 자, 이 사람이 아주 세계 장기적 역사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게 스페인, 네덜란드였죠. 예, 그리고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다 영국이 꺼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 러시아가 커지다가 미국한테 당했죠. 근데 지금 이게 누굽니까? 이게 중국이에요. 다른 나라 볼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9개 지표로 이걸 만들거든요. 근데 미국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중국이 커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전쟁밖에 없다는 이런 거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죠. 저는 뭐 중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국은 시장을 기반한 민주주의를 주의로 내세워가지고 세계 패권국가가 됐고요. 그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 국가. 근데 중국은 뭐 그런 게 없어요. 시진핑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자기에 맞는 정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 서로 간섭을 하지 말자. 이게 시진핑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커지는 건 뭡니까? 경제적 측면이에요. 2027년, 28년, 2029년 되면요. GDP 측면에서 보면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환율이 1,300원까지 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미 달러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죠.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한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니까요. 우리 적정 환율이 지금 1,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1,300원이니까. 저는 조만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1,200원에 접근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환율이 1,300원 넘으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환율이 1,300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우리 또 외환위기 오지 않느냐 이런 진단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저 애완보유액이 4,38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뭐 적정 애완보유가 과연 얼마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옛날에 3개월 수입액 그러면 우리가 한 1,769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치 수입에다 단기 해체
예, 그러면 3,500억 달러. 우리 4,380억 달러니까요. 근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이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이라는 게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6천억 달러가 좀 넘는데, 저거로 보면 애한이 좀 부족한데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우리 애한이익이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요새 그 주식 시장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여성분 주식 투자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주식 꼴도 보기 싫죠. 네.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2020년 처음으로 주식시장 참여했거든요.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돈 벌었다고 저녁에 퇴근하고 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그럼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꼴도 보기 싫은 주식 보지도 말아라.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게 우리가 명목 GDP로 추정한 장기 주가거든요. 주가는 이렇게 연말 지수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올라요. 근데 때로는 가대평가되고 때로는 가소평가됐죠. 작년에는 가대평가됐어요. 근데 올해 제가 명목 GDP 4.5% 가정하고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거의 3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300이니까 한 20% 정도 가소평가됐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보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식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냥 누가 좋다, 어떤 신문에서 좋다, 친구가 좋다 그러면 그 주식 사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그런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 많은 기업들이 없어질 테니까 조금 고르기는 고르려보자. 15개 종목으로 축소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보지 말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가감히 주식 비중을 줄이자. 주가 오를 때 주가 떨어진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유튜브에도 출연하고 제 유튜브도 만들었습니다. 댓글 안 봐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했겠어요. 제가 3,300 갔을 때요. 코스피가 2,750이 적정 주가고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3,300 갔을 때 2,200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접근해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주장했던 거는 흔히들 주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하고 비교하는데요.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그런데 작년 4월에 40% 앞서갔거든요. 수출도 증가했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이 거리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30%까지 떨어지면서요. 6월 현재 평가해 보니까 이제 가소평가의 영역에 들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오면 여러분 자산 가격에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늘 경착륙이에요.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죠.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보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는 낮춰야 됩니다. 가소평가됐다고 금방 가대평가 영역으로 들어선 게 아니라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가소평가 영역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한 3년간은 이런 가소평가 영역에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난 3년 평균 수익률 11%였어요. 지난 3년 평균이요. 근데 이게 장기 평균 2002년부터 작년까지 평균하니까 6.4%입니다. 장기적으로 평균에 접근해가죠. 지난 3년이 11%였으니까 앞으로 3년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이 평균 되려면 0%야 된다는 거죠. 지난 3년간이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 3년간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배당 투자는 시기에 관계없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자, 국민 소유 생기면 가계, 기업, 정부가 가져가요. 그런데 가계 몫은 계속 줄어들었죠. 기업 몫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보니까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졌고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됐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 한류세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좀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계한테, 기업한테 임금 좀 올려달라. 그 다음에 고용, 투자 늘려달라. 이거라도 안 하려면은 배당금을 더 줘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 이렇게 가게한테, 기업한테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임금 별로 많이 안 올려주고 919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만큼 고용투자 많이 안 늘렸어요. 그래서 배당을 계속 더 주고 있죠. 여러분 아까 이론적으로 주식은 뭡니까?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이익 증가를 이거로 할인한 거는 거죠. 배당금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배당 성향이 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죠? 배당 성향이라는 게 기업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게 배당 성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는요. 평균 한 17%가량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낮았죠. 그래서 주가가 못 오른 거예요. 그런데 2020년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34%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이 이후 배당 성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높으니까 주가도 2020년 한 단계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은행 이자보다도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은행에다 맡겨놓는 게 훨씬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배당 수익률 은행 이자보다 높아졌고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우리가 은행에 정기 적금 드는 것처럼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겨요. 돈 생기면 그 돈 KT 같은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삽니다. 여러분 KT가 망해요? 10년 후에는 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5년 후에까지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T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예요. 은행 이자보다 두세 배 높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르죠. 근데 올해 코스피가 많이 떨어졌는데 KT 같은 주식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20%가량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배당받고 어떻습니까? 시세 차익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집값이 80년대 후반 정말 급등을 했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강세를 유도하니까요.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 총안이 이때 금리 내리고 돈을 많이 풀어버리거든요. 자산가격이 급등했죠.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90년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산가격이 급락하고요. 인구 측면에서 보면 35세, 55세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딱 90년에 이 인구가 정점 찍고 집값도 떨어졌죠. 금리 내리고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이 인구 비중이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 시기에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집값이 폭락하고 나서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집값 보면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그 주택가격, 아파트가격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제가 KB국민은행 통계를 사용한 거는 86년부터 장기 시리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속 올랐어요. 근데 아까 미국 집값은 2013년 3월에서 올 4월까지 128%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더 긴 기간에 75% 올랐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집값보다 미국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 72% 올랐고요. 이번에는 서울보다 어디가 더 많이 올랐어요? 부산 111, 그 다음에 대구 102%, 대전 106%. 지방도시가 상승률로 보면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만큼 유동성 효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서울 이야기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차이죠. 서울 아파트가요, 지난 6월 12억 8천 정도 됩니다. 평균 가격이. 근데 부산, 대구, 대전, 인천은 4억에서 4억 6천 사이고요. 예, 강주, 울산은 3억에서 3억 3천 평균 가격이에요. 서울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상승률로 보면 서울보다는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가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인가. 예, 제가 장기 추세를 구해보니까요. 이게 꺾이고 있어요. 상승률 꺾이고 조만간 수준 자체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꺾이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28번 억제 정책을 했는데요. 계속 집값 올랐지 않습니까? 요새 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규제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뭐 투기, 가열지구 이런 거 써서 규제 하나를 하는데요. 저렇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은 계속 규제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잘 나갈 때였었어요. 뭐 제가 이런 거 유명한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제가 이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아파트 살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요. 이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40% 떨어졌어요.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무슨 의미입니까?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사이클이 꺾이고 있고 저는 머지않아 저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자산 가격에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이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준 지표거든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올 5월달은 좀 반등했지만 계속 떨어져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면요. 삼성전자 95,000원에 안 삽니다. 경기가 꺾이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어요? 특히 경기 관련주인데.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도 하면서 한 번은 제 유튜브 그 뭡니까? 몇 분하고 만나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요. 전부 젊은 분들 뭐 많은데 대부분 정말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거시경제 흐름을 공부 안 해요. 경기가 나빠지는데 모든 자산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다시 오르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을 알면요. 우리가 자산을 더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큰 부자들, 한 부자는 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 그분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큰 돈을, 이기 때마다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 종목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만 봤더라면은 이게 작년 6월 정책으로 물론 좀 늦게 발표됩니다만 이게 꺾이는 것 보고 야 이제는 주식 투자 쉬어야 되겠다.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근데 이때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95,000원 가고 많은 사람들이 10만 전자 이야기 나왔죠. 근데 그게 지금 56,000원까지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떨어져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도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시경제 흐름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가계자산 배분인데요. 매년 우리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치 중 하나인데요. 우리 가구 평균이 5억 정도, 전체 자산이 5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까지 포함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근데 77%가 실물 자산이에요. 주로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23%가 금융자산인데요. 이 전월세 보증금이라는 게 금융자산에 들어가는데 이걸 빼버리면 순수 금융자산은 1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죠. 특히 50대 후반, 60대 이상 이분들은 부동산 비중이 어떻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지만 80% 이상이 부동산이죠.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돼요. 어떻든 이런 거를 좀 유동화 시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유동화 수단이 뭡니까? 그냥 주택연금이죠. 자기 집 은행에다 맡기고 매달 얼마씩 받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저는 나쁜 제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제도. 어떻든 우리가 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거는 이 부동산 비중 좀 줄이고 금융자산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으니까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주식 비중 늘려야 된다. 그리고 해외 자산도 같이 투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해외 자산 주식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여러분이 월급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자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게 주식 비중이에요. 해외 주식 비중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국민연금 운용 자산 중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27.1%까지 늘어났죠. 그다음에 국내 자산 비중은 17.5%로 줄어들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올해 그 다음에 2027년 말까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내 주식 비중 16.3%로 지금보다 더 낮춰야 되겠다는 거죠. 해외 주식 비중 어떻습니까? 27.8% 늘려야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2023년 말 가면은 해외 주식 비중 30%, 국내 주식 비중 16%. 여러분의 돈으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뭐 국민연금 이렇게 투자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외 주식은 이만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그동안 저 연평균 수익률이 1980년부터 최근까지 11%예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근데 국민연금은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중을 정해놨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비중이 낮아지죠. 비중이 낮아지면 국민연금 어떻습니까? 이 비중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매달 월급 받아줘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매달 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가 생각할 때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식 비중이 낮아졌는데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는 거죠. 그거하고 우리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국내 주식 비중 16.3%로 설정했는데 만약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 비중이 18% 되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이 비중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팔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셔야 돼요. 2041년 국민연금이 정점치고 2057년 고갈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치에서 추정해 보니까 이게 2년간 앞당겨진다는 거죠. 그런 건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받을 사람들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이 명목 GDP보다 좀 더 높은데요.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6.4%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국민연금이 2023년, 2027년은 5.4%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익률은 낮아지고
예, 노인들은 많아가지고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렇게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이 고갈될 때 국민연금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받기는 받을 거예요.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부가 보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직장 다닌 사람들 돈 걷어다가 여러분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젊은 사람들 여러분한테 돈 주려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세대 간 갈등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계금융자산 배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우리 가계금융자산 4,925 작년 말 43%를 주로 은행에다 맡기고 30%를 보험연금에다 맡기고 주식에다 한 23%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행금리가 0%인데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디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0% 금리 받더라도 물가가 1%, 2% 떨어지면 실질 금융자산 가치는 1 내지 2% 올라가는 거죠.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평균 67세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채권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 맡겨놨다가 또 쓰고 죽으면서 후손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54%를 은행에다 맡기고 일본하고 정반대죠.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는 주식 비중이 높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낮죠. 일본에 조금 더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54% 의미가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최고치예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 47, 48%였거든요. 54%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도 미국 주가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요새 미줌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10년만 보니까 미국 주가가 쉬지 않고 꾸준히 올랐었죠.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시가총액 10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제자리 넘어서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 거품이 그때보다도 2000년보다도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투자가 뭐 많이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 개인들이 미국 주식 많이 산 건 10가지 종목을 쭉 나열해 놨던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1%입니다. 국내 주식 10개 많이 산 것 보니까 마이너스 31%. 미국은 마이너스 51%예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많이 떨어져 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승 면에서는 미국 주식 비중 좀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계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23%인데요. 이거는 뭐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몇 퍼센트 가져가냐. 저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 가계하고는 정반대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 전체 가계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이 부동산 비중이 77%, 금융자산이 23%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한 40%, 금융자산이 60%. 금융자산 중에서 거의 주식이 60% 정도 돼요. 저는 미국 사람보다 주식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비중은 저절하고 있죠. 저 삼성전자 주식 이때 뭐 많이 팔고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선행지수가 꺾이는 것 보고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해요?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죠. 인버스 ETF를 더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만큼 인버스 ETF를 1.5배 정도 더 사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떨어져도 인버스 ETF가 오르니까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인버스 ETF 줄이고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사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주식 비중이 23%인데요. 특히 그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7위 법칙이라고 있어요. 7위 법칙이 뭐죠?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가지고 몇 년 후에 돈이 2배가 되는가. 복리로 예금했을 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요. 72를 9로 나누니까 어떻습니까? 8년이 지나면은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죠. 1%면 어떻습니까? 72년 걸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는 우리 금리가 9%된 적도 있었거든요. 8년 전에 원금이 2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72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100세까지 투자해야 될 거예요.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발 좀 서둘지 말라고. 신용융자 쓰지 말고. 물론 신용융자 쓰려면 어떻습니까? 이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이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이때는 신용융자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좀 복리 개념 생각하고요.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증권 입사 동기 박용옥 대표라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그 친구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제가 아는데요. 같이 입사 동기라. 그야말로 흙수저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모은 거거든요. 한 20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0년, 30년 장기를 내다보고 복리로 생각하면 돈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절대 단기 투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대 사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70년, 10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뭐 100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대는 우선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월급을 열심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은 성장하지만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고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런 추세는 반드시 있거든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머지않아 여러분이 부를 낼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뭐 이 시기는 누구도 정확히 모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쓰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일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시간의 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뭐 수정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채권 시장 거품 붕괴되고 주시장 붕괴되는 과정이고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여러분이 언론에서 미국 주동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우리 집값이 폭락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올 때 이때 주식 투자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게 뭡니까? 소페 나오는 돈은 바닷물 같다. 조금 마실수록 목이 탄다. 부자들 보면 그래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더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부자들 많거든요.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죠. 많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집 살아야 되죠. 좋은 차 가져야 되죠. 애들 교육시켜야 되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죠.
이웃 좀 도와드려야 되죠. 돈이 많은 거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제가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 한번 해봤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을 때 못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을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부자 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 될 때 부자가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된다. 현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산가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런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부자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 차별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어요.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도 봤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뭐 포용성장 이걸 내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빈부의 극차.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책 16권 썼는데 책 써가지고 전부 인쇄 기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다가 뭐 매월 조금씩 자동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이런 시대가 도래하니까 부자 돼가지고 좀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5분이나 지나버렸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그 유튜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8, 9월에는 주가가 한번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반등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 가는 과정에서 반등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2700 근처까지는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비중을 좀 줄여놓은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그 작년 하반기에 미국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대부분 그 젊은 사람들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과거만 생각하고 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좀 미국 좋은 기업들의 무형자산이 너무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게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거품이 꺼지고 나면은 다시 무형자산이 평가되면서 그런 주식들이 다시 오르긴 오를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거품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꺼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